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증권사 PB 교육자료 만든다고 또 새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얼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눈도 퀭하고요. 자, 웜의 신박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기사 읽다가 제가 꾸벅 졸았었잖아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웜의 신박에서 기사를 읽으면서 눈이 감겨가지고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자, 웜의 소통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댓글이 보니까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박사익 전무 북토크 신청. 이 고정 댓글로 딱 올라와 있군요. 네. 날짜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번 클릭해 봐야 되겠네. 교보문고 이 보라토크고 3월 28일입니다. 네. 투자의 기술. Anyone can cool. 박세익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네, 3월 28일입니다. 제가 교보문고 측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확정을 빨리 좀 해서 안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지금 어제 웜의 신박 그저께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한 130분 정도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청할 때 뭐 저자 통해서 했고 뭐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보면 저희 웜의 신박이라든지 채슬리 TV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참석 가능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네, 그런 얘기를 받았으니까요. 자리가 이제 거의 다 찰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좀 빨리 올리니까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죠? 전문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결점 인생은 없죠. 인생은 인연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인을 채슬리 1임으로 안내하며 동행해서 전무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닝브리프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잘 못 듣지만 들을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성실, 근면, 실력. 네.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말씀에 위로받고 갑니다. 하셨고요. 뉴턴의 3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선한 영향을 베푸는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대받는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저 역시 비슷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처럼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이 보살이라고. 그래서 말도 항상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질량도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내뱉는 이 말도 이 세상의 어디엔가는 다 그게 보존이 돼 있다는 거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예전에 저 사람 저런 말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존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말했던 게 누군가의 뇌리에 다 이래 박혀 있으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말과 행동 그러면 행동은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서 그게 또 다 기억 속에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말과 행동에 대한 언행도 보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 이란 전쟁 후 이래저래 심숭생숭했는데 전무님 실패담 들으니 좀 위로가 됩니다. 전무님도 실수하는데 이제 주식시장은 내가 뭐라고 괴로워했는지 반성합니다.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수업료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수업료라고 하겠습니까? 배우는 거죠. 실수, 실패로 인해서 배우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때까지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주문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시장을 보는 해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북토크 신청하고 도수도 구매했습니다. 하셨군요. 창숙님이시다 그죠? 보라 토크에는 못 가지만 정독해 보겠습니다. 하셨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행운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전무님을 만난 게 행복이여라. 건강하이소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임감독님 정신만평 볼 때마다 고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일한 제자셨군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파생 제자시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턴도 하고 계시고 인턴을 하지 않으시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홈의 신박이나 모닝브리프 보시는 우리 최밀턴 분들 지금 10,000분이 넘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주문했어요. 우리 임감독 없었으면 책 못 냈을 겁니다. 임감독이 저의 모든 강의와 방송 다 보면서 그 목차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중요한 얘기다. 그동안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책상처럼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걸 갖다가 딱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점심 굶으셨군요. 최 부사장님도 참 샤프하십니다. 그죠? 우리 최슬리의 가치에 저는 우리 최 부사장 생각한데 네가 없었으면 뭐 저는 평소에도 이제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우리 직원들끼리 다 같이 이로야 네가 없었으면 이 최슬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최슬리의 신뢰, 그 신뢰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새벽같이 와가지고 누가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페드의 FOMC 회의라든지 그거 있을 때 새벽에 회사 뭐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직접 다 듣고 본인이 블룸버그 또 검색해서 본인이 다 자료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다 보면 아침 방송 나온 거 그냥 스크랩해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웜의 신방 신문 기사 다 돼 있는 거 읽는데 우리 최 부사장은 정말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듣고 똥손이라는 남편의 놀림에서 벗어날 겁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얼른 금손 되세요. 맨날 눈팅으로만 시청했는데 어제 첫 댓글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댓글이라 읽어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투자의 본질 읽었고
새로 나온 책도 예약 구매도 했습니다.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 항상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이벤트 다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의 퍼셉션, 내가 그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주문했는데 26일 도착이라니 설렘과 기대를 안고 기다려봅니다 하셨고요. 완벽한 결과,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에서 그쳤던 많은 아이디어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쌓아가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저도 월요일 랩 상품 가입하면서 시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용은 다음 날부터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꼭 바닥은 아니어도. 그러니까요. 이번 주 모집하는 거는 다음 주부터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표 전환형이고요. 그 성과형, 장기 성과형인가 뭐 그거는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운용이 시작될 겁니다. 며칠 전에 중동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전쟁으로 난리가 났네요. 중동한이 다시 떠오릅니다. 패키지 여행에서 채슬리 가방을 가지고 오신 분을 보았습니다. 와, 그래요?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저도 채슬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신기해하시고 같은 동지의 전우애를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중동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참으로 반가움이 컸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일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턴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슬리가 새겨진 굿즈가 예상치 못한 인연도 알게 해주네요. 와, 우리끼리는 사실 뭐 채밀턴 제가 패밀리 앤 인턴 다 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 반가우셨겠죠.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전무님이 일식집 투자하셨다는 실패 스토리야. 저 같은 아마추어가 헬릭 스미스에 실패했던 거 교육비 치렀다는 위로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헬릭 스미스 옛날에 바이로메드 저희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바이오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보면 임상 3상을 통과할 확률이 50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도 있고 그 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샤논 클로드라는 수학자 예전에 MIT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그 샤논 클로드를 기리기 위해서 클로드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켈리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그분이 만드시는 건 맞나? 좀 헷갈리긴 한데 60% 정도의 승률이 있는 확률 배팅에 어떻게 배팅을 하는 게 맞는가 실험을 해봤대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28%의 참가자가 다 파산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60% 확률이야? 그러면 50%보다 높네 하면서 이 배팅을 잘못한 거죠. 한 방에 다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5번에 나눠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뭐 2번, 3번 근데 60% 정도 확률일 때 내 돈에 얼마를 배팅이 하는 게 맞는가 60%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켈리 방정식에서는 60% 확률이면 한 20% 정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60%인데 그걸 갖다가 20%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 5번 연속 40%의 확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헬릭 스미스 저희 회사 인피니티 때 투자 들어갔을 때 그 올라갈 때마다 거의 26만 원, 5만 원에서 1차 매도 제가 강제로 저희 매니저들한테 3분의 1 매도하라고
그 다음에 20만 원에서 또 한 번 강제 매도. 21만 원, 2만 원에서 강제 매도했을 때 그때도 저희 부사장님이 이거 제가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22만 원 여기서 매도해 놓으시면 이게 18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사시면 지금 천주를 15% 정도 거의 떨어져서 사면 지금 천주를 1150주, 1200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과연 그렇게 이제 떨어질까? 그런 좀 아쉬움을 얘기하시면서 또 3분의 1을 팔았었는데 마지막에 그 삼상 발표 전에 제가 이래저래 그 삼상 발표 전후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과거 사례들 한번 쫙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삼상이 되기도 힘들고요. 되고 나서도 오히려 절반 정도는 미리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들 다 팝시다 했는데 다 판 매니저들도 있고 안 판 분들도 있고. 근데 삼상 결국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3일 하한가 맞았었죠. 아마 헬릭스 스미스를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요 헬릭스 스미스에 너무 그 경영진들이 IR을 너무 잘하셨죠. 잘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당하지 않는 이유가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 조짐이 뭐였냐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재무관리 교수님이 그 부도징후로 박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도징후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 사임이거든요. 그런데 뭐 부도징후는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주식을 팔면 그거는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캔슬림에서 되게 안 좋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공동대표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공동대표 두 분이 서로 친척이시잖아요. 한 분이 왜 사임을 했을까? 저는 주식을 팔기 위해서 사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전화를 해보시더니 그거 아니래요. 뭐 사임을 해서 주식 안 파신다고. 근데 그 공동대표 분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공시가 떴어요. 팔았다고. 또 판 걸로 전화를 또 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게 그 남아 계신 대표님은 이 우리 회사의 가치가 30조, 50조, 100조짜리가 되는 그 정도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족부궤양,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치료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약간 완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근데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대표이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영진. 그래서 이 탑 매니지먼트에서 주식을 파는 거는 항상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설사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되게 높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주식을 그 사임하셨던 공동대표가 주식 팔았다고 나오고 그 주식 판 단가가 20만 원, 21, 22 한 그 언저리였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마지막 삼상 임상 발표 나기 전에 그 기사 보고 3분이 두 번째 매도를 하라 그랬고 그런데 삼상 임상 잘 나온다 했을 때도 그 전에 다 날리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실패했던 교육비 치렀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 실패 사례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나름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소중한 나의 실패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 일단은 조심하고 삼상 통과 이런 거는 일단 의심하자.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상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상에서. 왜냐하면 삼상 들어가면 막대한 임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상이나 이상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마일스톤을 해서 얼마 나중에 받고 업프론트 피라고 하는 선수금 먼저 받고 나중에 뭐가 하나하나 임상 삼상 되고 나중에 이게 제품화되면 매출의 얼마를 또 나눠 갖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에서 아무 라이센싱 아웃이 안 됐다? 그러면 빅파마들이 관심이 없나? 요즘 빅파마들의 전략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하우스에서 내부적으로 막 신약 개발을 했다면 그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전 세계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우리 임상, 일상, 이상 결과 이렇게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하면 그걸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버립니다. 근데 그 살 때 이 만약에 위궤양 치료제 같은 게 뭐 옛날에 잔탁부터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경쟁사가 이걸 사서 나중에 이게 대박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면 안 되니까 경쟁사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될성 법한 그런 신약에 대해서는 업프론트 피를 얼마 주더라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도 안 했다는 말은 여기는 그 대표가 막 얘기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회의 때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죠. 왜냐하면 인지 편향적으로 결국 좋은 것만 자꾸만 회사에서 얘기하는 좋은 얘기만 이제 듣고 싶잖아요. 안타까웠던 거는 임상 3상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여의도에서 그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저거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컨퍼런스 콜 비슷하게. 그런데 어떤 투자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표님 저는 지금 아직 한 주도 안 팔고 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투자자로서는 뭐 대표님하고의 의리 뭐 그 대표님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주식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옛날에 윤대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이번에는 AI 인프라 사이클인가? 이번에는 로봇인가? 이번에는 스페이스 X 상장 관련해서 우주 모멘텀인가? 그런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에는 빠르게 공감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의심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주식 투자자들을 1, 2, 3, 4등으로 나누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저는 2등도 3등도 아닌 2.5등인 듯 합니다. 학창시절 우표 수집처럼 주식을 수집하는 버릇이 60대부터는 노후 준비도 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둘 다 조금씩 열매가 되어 돌아오고 있네요.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요거 동창생들과 여행 왔습니다. 와. 드브르드니크로 이동 중에 댓글을 남기시고 같은 방 쓰는 친구한테 지난번 만났을 때 체슬리 얘기해 줬더니 이제는
전문이 팬이 되어 있네요. 같은 공감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채슬리 덕분에 수익 나서 찬조금도 내고 기분 너무 좋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참 주식으로 번 돈으로 여행도 하시고 참 너무 좋습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공감만 하는데 KB증권 목표 전환형 네, 요 얘기 제가 좀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자금이 KB증권 역사상 너무 큰 자금이 몰려가지고요. 그래서 매매하는데 좀 뭔가 약간의 애로가 있나 보더라고요. 예, 증권사에서 자금이 너무 크게 몰려가지고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님 바이오 투자는 시간 여행입니다. 타임 트래블러. 야, 요즘 방송 다시 열심히 들어서 이제 오늘 다시 계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와, 새 책 나오면 다시 사인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대표님 요즘 외인들 선물 장난질 분석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기사에 세마녀의 날 오늘 뭐 변동성 큰가 뭐 요 기사가 있으니까요. 요 기사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저 스스로 트레이더냐 인베스터냐 자문해 보면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제 성향상 투자자보다 왠지 트레이더가 더 끌리긴 한데 순발력이 뛰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순발력을 기르고 싶은데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가 우리가 40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50은 지천명. 불혹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나이 40 이후부터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넘었는데 어떤 분이 만나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저는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발력이 없고 트레이딩이 끌리기는 하겠죠. 네, 사고 팔고 막 매매하면 재밌습니다. 매매 재밌는데 우리가 재밌는 거랑 잘하는 거라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밌으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재밌는데 계산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거는 성향이 안 맞습니다. 적성이 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트레이딩은 저는 무조건 투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투자자가 먼저 되시고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너무 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결국은 투자자가 갖춰야 돼. 이 밸류에이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인베스터가 되려고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것 같아 마음이 좀 쓰이네요. 코 뻥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지금 이 정도면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예 코로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냥 맨날 이렇게 코가 꽉 막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댓글 읽고 끝내겠습니다. 톰 호가드의 베스트셀러를 얘기하시는 거죠. 베스트셀러 루저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전반적으로 잘 지는 베스트 루저. 풀네임이 베스트 루저군요. 네. 루저인데 베스트 루저. 야, 전반적으로 잘 지는 베스트 루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인상 깊었던 구절이 투자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손실로 잃은 돈은 비즈니스를 위한 임대료와 같은 거라고. 투자를 위한 투자 같은 거죠.
조급함이 생기면 자꾸 지나간 일을 아쉬워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할 거리를 주셨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손실 보고 뭐 제가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딱지도 끊고 그걸 다 하나의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돈을 잃었다라고 막 자책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스트 루저라는 책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군요. 결국 손실로 잃은 돈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임대료와 같은 거라고.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진짜 바닥 아직 매도 폭탄 주의보 미국 증시 변곡점이라는 기사인데 제가 자주 애청하는 환경 글로벌 마켓의 빛난새 기자입니다. 전쟁 거의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공포는 한풀 꺾였지만 진짜 종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유가와 변동성이 큰 주가에서 알 수 있는 시장의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가에서 알 수 있는 시장의 생각입니다. 자, WTI가 또 한 7% 뛰었고요. 다시 $90 위로 또 치솟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99까지도 육박을 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올라온 게 오전 9시 40분. 국제에너지기구 ICE 제안에 따라서 각국이 비축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음에도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인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아직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방코 배가 불에 타고 있다, 그죠? 밑에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기뢰에 의해서 약간 공격을 받은 것 같아, 그죠? JP모건에 따르면 석유 시장에 더 중요한 건 비축유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방출되는지인데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출 속도는 하루 약 120만 배럴이라고 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차질이 생긴 공급량이 하루에 1,500만 배럴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러네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이란 전쟁 이후로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인바운드 플로우가 freezes, 완전히 얼어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들이 bulk carriers, 그리고 이란 linked vessels가 탈출하고 있고, 탈출함에 따라서 그리고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노란색이 인바운드고요. 나가는 게 아웃바운드인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이미 이겼다. 전쟁 곧 끝날 것이다. 원유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은 이란을 떠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전력 비축유 방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아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 해결됐어 하면 전력 비축유 방출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전력 비축유 방출과 함께 냉전시대 법인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캘리포니아의 이 남부 해안의 해상 석유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리사 샬레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CIO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처럼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자에게 전쟁과 유가 상승이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불안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유가가 좀 올라도 평화의 대가로는 싸다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 달라졌는데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넘었던 지난 9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죠. 난방유, 항공유, 비료 산업, 원자재 등의 가격도 지금 줄줄이 뛰면서 농산물하고 식료품, 항공료 등 2차 상승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해상 운임료 자체가 또 급등을 해버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들이. 안 그래도 생활 물가 부담, affordability라고 했네요.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은 치명적입니다. 월가는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폭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전쟁을 4에서 6주 이상의 장기전으로는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봤었죠. 실제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변화는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월가 일부에서는 아직 폭풍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 성급한 매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오히려 향후 일주일간 미국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종전과 유가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정시 상황을 제약하고 있는 기술적 수급 환경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였을 때 그때 사면 되지 않나는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그 세상 주식은 되게 공평합니다. 그거 이제 해결됐구나. 코로나 이제 끝났구나. 그 코로나 공포감에 1,400에서 주식을 사는 거라. 이제 끝났구나 해서 3,000에 주식 사는 거라.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성급한 매수하지 말고 이게 물론 제가 늘 getting worse 되는지 더 악화되는지 더 악화되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게 최악이다 싶으면 뭐 사는 거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유가 그 85불 넘기 힘들 것 같은데 해서 또 넘었어요. 119불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확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119불 갔을 때 최바닥에서 또 살 수 있느냐? 그냥 이틀 빠졌을 때 산 거나 뭐 최바닥일 때 그 유가가 폭등했을 때 3월 9일이나 오히려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2차 팬데믹이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어디 대기업 계열 그 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도 나와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셨는데 그 2차 팬데믹이 창궐했던 21년 1, 2, 3월 달에 보면 지수가 그때 이미 3,000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무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마음은 그래 저거 좀 진정되는 거 보고 난 사야지. 지금은 현금화 시켰다가 진정되는 거 보고 사야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되게 공평합니다. 그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한 사람하고 안정된 거 다 확인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박 사이트에서 타이슨하고 어떤 약체 선수랑 경기를 할 때 타이슨이 이길 확률이 너무 확실하면 배당이 거의 배당이 얼마 안 되잖아요. 1.1 뭐 1.5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면
안전할 때 투자하면 예금 금리 수준으로 계속 수렴하게 됩니다. 예금 안전하잖아요. 5천만 원 안전한.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시적 측면에서 핵심 변수는 결국 유가죠, 그죠? 네, 유가 맞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검은 비가 내리는 테헤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테헤란 인근의 샤흐란 정유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한 거네요. 이스라엘은 이날 테헤란 일대 석유 저장시설 4곳을 집중 공격했고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 석유 시설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테헤란 일대에 기름이 섞인 검은 비가 내리기도 했답니다. 자, 군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우위가 분명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럴 것이 없는 초토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란 정권은 더 강경한 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악화시킨 상황 블라블라 좀 돼 있는데 이 초토화 전략 이야말로 이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일 거라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란 이번에 하메이니 정권이 37년 독재였잖아요. 그러면 그 독재 국가에는 반드시 그 독재자를 앞세운 그 밑에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 세력이 독재자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완전히 결사항전할 거야라고 할지 그 기득권 세력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자기네들까지 미국의 공격, 암살이 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대외적으로는 결사항쟁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저는 협상을 어느 정도 손을 내민다고 봅니다. 그게 독재 국가의 기득권 세력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전 발언 이후 시장의 낙관론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낙관론자죠. 근데 저는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틀릴지라도 낙관론자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 무서울 때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놓고는 이 모든 비관적인 일이 다 잘 해결될 거야. 인류는 예전에 전쟁도 그랬고 다 잘 극복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 사신다는 거죠. 이게 왜 낙관론자라고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너 확실하게 이번에 전쟁 끝나고 확실하게 유가가 안정된다라고 무슨 근거로 얘기해 봐봐 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낙관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시스템성 매도 압력이 거세다라고 돼 있는데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최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추세 추종 전략 펀드들이 강제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발동했다고 하고요. 향후 일주일에서 한 달간 S&P 500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금은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순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심지어 그 순매도 규모는 역사적인 극단값 수준으로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왜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볼패닉 인덱스거든요. 발러틸리티죠, 이게. 미국 증시의 변동성 공포 지수가 치솟으면서 CTA 펀드의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이 발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과거 사례도 다 나오죠, 보면. 여기. 자, 지금 여기 거의 9.5, 10까지 가 있는데, 요때가 언제였나 봅시다. 24년 7, 8월. 요때 8월이었잖아요.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처럼 확 매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요때 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때가 언제죠? 보니까 25년 4월 언저리 트럼프 관세 들고 나왔을 때
이때도 샀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정도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나왔던 하락폭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때 나왔던 하락폭만큼 이 추세 추종형 펀드들이 도미노처럼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우리 빈난세 연구원이 보면 자료가 되게 좋아요. 이 자료 참 좋네요. 보니까 시장 유동성 공급자인 마켓 메이커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마켓 메이커들은 고객에게 옵션을 팔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옵션 시장의 환경, 네거티브 감마 때문에 이런 해지 거래가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 마켓 메이커가 추가로 매도를 하고요. 상승하면 추가로 매수를 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감마는 매도 압력이 큰 시장에서는 상승에 불리한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CTA estimates in S&P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네거티브 감마 요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얘기가 약간 요즘 우리가 ETF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ETF 들어올 때는 좋은데 ETF가 또 매도가 막 많아지면 결국은 또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매도 개인 투자가 분들이 ETF를 많이 샀다가 많이 매도하면 1,000억을 매도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매수가에 또 다른 개인이 사주시면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LP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LP들이 그걸 사줌과 동시에 100억 원어치 코액트 코스닥 ETF를 샀어요. 그러면 LP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위험을 100억 원어치 코스닥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코스닥 ETF에 들어가 있는 주식 바스켓을 바로 때려버립니다. 바로 때리면서 바로 퉁쳐버리는 거죠. 해치해버리는 거죠. 약간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옵션에 있어서 이제 델타와 이 감마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락을 하면 하락이 또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유동성도 메말랐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의 호가창 깊이가 역사적 저점이었던 작년 4월 수준까지 얕아진 상태다.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는 뜻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요. 월가는 최근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JP모간의 포지셔닝 인텔리전스 팀은 10일 기준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겨우 중립 수준으로 후퇴했을 뿐 완전한 딜레버리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받아낼 실탄이 시장에 부족하다는 건데, 쉽게 말해 아직 더 팔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윌슨 CIO는 보통 조정은 최고 우량주와 지수까지 타격을 입어야 끝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고 했고요. 향후 한 달 정도는 더 증시가 고전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 초까지 S&P 500이 6,300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 그래야 강세장의 근거가 되는 기저의 우호적인 펀더멘탈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타델 증권의 스캇 럽너 총괄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벤트로 월간 분기 옵션이 만기가 되는 3월 20일을 주목합니다. 네, 3월 20일이 미국
선물 옵션 다 만긴 날인 거죠. 올 2월 약세장을 정확히 예측했던 럽너는 잠깐만요. 3월 20일이 예, 다음 주 금요일 맞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올 2월 약세장을 정확히 예측했던 럼너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월 제시했던 전술적 약세 전망을 철회한다면서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기계적 수급 제약 요인들이 3월 중순까지 해소된다면 4월부터 본격적인 위험 선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3월 20일까지만 어느 정도 잘 견디면 오히려 4월부터는 리스크 온을 한다는 거죠. SPX 마치 익스파이어리 해가지고 나오고요. 3월 20일 만기를 앞둔 대규모 S&P 500 옵션 포지션이 상방으로 두껍게 포진해 있어서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상방 배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를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자, 그 핵심 변곡점이 3월 20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날은 5조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지수 옵션 만기가 도래하는데 럼너는 이 막대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던 기계적 매도 압력이 소화되면서 지수가 좁은 박스권을 뚫고 방향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군요. 실제 올 들어서 3월 1일까지 S&P 500의 고점 대비 저점 변동폭은 4.3%로 지난 20년 내 가장 작았고요. 물론 이란 전쟁 이후 출렁임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비하면 지수 자체의 급등락은 지정학적 충격의 정도를 생각할 때 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럼너는 이 지수가 이토록 억눌려 있던 원인을 막대한 옵션 거래 규모와 그것을 해지하기 위한 이 마켓 메이커들의 오버라이팅 물량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옵션이 만기가 되면 이런 시장 구조도 리셋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1928년 이후 S&P 500이 4월에는 63% 확률로 상승을 했고 평균 상승 폭도 연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월간 전망 때 이 표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2월 안 좋고 9월 안 좋고 그죠? 근데 3월, 4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월 달이 배당금이 많이 들어와서 좋다고 했죠. 자, 물론 이후 시장의 방향이 반드시 상승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진행 리스크 완화 신호가 나오면 비싸진 풋옵션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증시의 단기 반등 연료가 될 수가 있고 빅스가 진정되면 알고리즘 펀드들이 다시 기계적 매수에 나설 수가 있고요. 3, 4월 미국의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 버프가 강화될 수가 있고 4월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률이 연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 상승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가장 높은 달은 7월이다. 그죠? 그래서 셀인 메이보다는 제가 셀인 줄라이가 낫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섣부른 풀매수보다 진짜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자료가 좋아서 좀 긴 자료였지만 설명을 쭉 한번 드렸습니다. 자, 갈 곳 없는 반도체 머니 수백 조인데 채권 시장 태풍의 눈이 되나라는 기사이고요. 자, 국내 반도체 투톱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쌓아둔 현금이 16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 이목이 주목되는데 전통적인 곳간인 은행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이 힘들어진 은행들이 예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조 원대 반도체 머니가 채권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전자와 하이닉스 합산 전자가 126조 정도 있고요. 하이닉스가 14조 원에서 지난해 말에 35조가 됐습니다. 전자 125조, 하이닉스 35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합쳐서
160조.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이들의 현금 보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권가에서는 삼성의 현금 보유액이 아마 215조, 27년 말에는 거의 28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 두 회사는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 보관을 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는데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달러를 국내로 반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 운용해야 할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원화와 달러 자금을 가리지 않고 만기 2개월 이내에 단기 예금 상품을 물색하고 있고, MMDA 이런 것들 한다는 거고, 하지만 은행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운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맡기려는 자금은 규모가 크고 만기가 짧아서 사실상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성 자금에 가까운데, 은행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굴릴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 은행은 전자가 자금을 적극적으로 받기보다는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자나 이런 데 가서 예금 좀 한번 받아와봐 해서 그런 걸 뚫으면 엄청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안정성, 유동성 두 토끼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채권형 랩 어카운트, 특정 금전 진단. 하하, 이 채권형 랩 어카운트가 아니라 주식 랩 어카운트 하셔야 되는데, 그쵸? 아하. 이 최태원 회장님이 아침에 모닝브리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주식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채권형 랩 어카운트가 아니라 주식 투자 하셔야죠. 전자는 설비 투자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M&A도 적극적이다. 작년 한 해 설비 투자에만 52조 7천억을 썼네요. 원금을 지키면서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전자가 AAA 등급 은행채 등 안정적 채권 상품에 분산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전자는 2014년 현금 보유액이 급증했을 당시에 3천억을 투자해서 3년 만기 국고채와 5년 만기 국고채를 직접 사들였었군요. 이번에는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직접 투자보다는 단기 금융 상품이나 신탁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이틀째 하락을 했는데 수출기업 환전 압박이 통했나?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대거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이 고조됐던 지난해 말에 수출 대기업에게 환전을 요청한 게 이란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서 환율 안정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환율이 하락했고요. 이날 환율이 내린 거는 이란 사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이 지난 9일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게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수출 업체들이 다시 외환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직전인 지난달 말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린 것이 반도체와 조선업체 등의 수출 대금을 환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이창용 총재도 최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팔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인으로 환율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말 대비 수급 요인이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 이란 사태 향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또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는데 20조 잭팟 현대차가 또 일냈다고 돼 있고, 폭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꺾고 영업이익 첫 세계 2위가 됐네요. 와, 하이브리드 카로 수익성이 좋아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덜 팔고 이익은 더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도요타가 판매량이 1132만 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0조를 벌었고요. 폭스바겐은 900만 대 정도 팔고 15조 벌었고요. 근데 현대차가 730만 대 정도 팔고 20조를 벌었습니다. 네, 그 밑에는 르노, 닛산 635만 대, GM이 618만 대. 야,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등이 됐습니다. 아무튼 현대차가 참 대단하다, 그죠? 예, 하이브리드카 신차로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인데요. 세계 5위 PC사가 메모리 대란을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자, 누군가 봤더니 피터 창 에이수스 아시아 지사장이군요. 자, 세계 5위 PC 업체 에이수스의 피터 창이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 50%에서 90% 급등을 했고, 올 들어 반도체 공급 불안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면서 디자인 변경이나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수스는 전자,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3사로부터 메모리로 공급받고 있는데, 에이수스와 함께 세계 6위 PC 업체 에이스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에게 공급을 요청했고, 2, 3위 기업인 휴렛패커드와 델은 창신 메모리에다가 디램 품질 검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CXMT와 양적 메모리 등 중국 업체로부터도 메모리를 조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소비자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 지사장은 메모리값 상승이 업계에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고, 노트북에는 1000개 넘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납품사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는 에이수스의 강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AI PC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해서 메모리 값이 오른 데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AI PC는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의 70%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면서 올해 한국에서 AI PC 점유율을 지난해 10%보다 높은 5%포인트 높은 15%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에이수스는 이날 AI 노트북 젠북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모바일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른 부품에서 1000개가 넘는 다른 부품에서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다른 부품에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러면 이 범용 그냥 경쟁력이 없는 범용 부품 이런 거는 만드는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